첫 번째 이야기는요, 운영전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낯선. 안평대군에 궁녀 중에 운영이 있었는데요. 이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그 중에 따로 어리고 예쁘고 괜찮은 애들 1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10명을 아주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엄청난 궁녀로 길러냈어요. 이 안평대군에 친구가 있는데 김진사라는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성궁에 김진사가 놀러 왔어요. 원문에 그대로 안평대군이 김진사가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나이가 좀 많으면 곤란할 수 있지만 어리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궁녀 그 10명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보여주는 거야. 봐라. 왜 그랬을까요? 바람하려고. 나는 이 정도를 거느리고 있노라. 자,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의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가 눈이 비극의 시작. 이거 약간 드라마 냄새가 좀 나는데요. 딱 눈이 맞았어. 서로 반했어. 그런데 서로 간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궁녀는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서로 막 시를 써서 이렇게 전하면서 서로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막 알콩달콩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시를 쓴 거를 안평대교 보니까 운영의 시에 뭔가 사랑의 느낌이 들어있어. 허허, 이게 뭐지 해서 바깥에 왔다 갔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빨래하러 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빨래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빨래하는 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욕을 하나 보다. 목욕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왜요? 생리대를 빨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생리대는 네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바느질을 가르치는 거고, 그 생리대는 당연히 빨래터에 가서 하죠. 그러므로 늘 빨래터는 여성들만의 해방 공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와 사회와 뭐가 엄해도 빨래터에 가는 거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빨래터에 다 나가서 빨래를 할 때 미리 짰지. 어떻게 했냐면 운영만 살짝 무녀의 집에 가 있기로 하고 김진사가 거기에 오기로 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도대체 빨래를 몇 번이나 하러 가겠어. 그렇게 한번 만났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 만나질 못해서 고민합니다. 김진사가 상사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김진사의 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특이해요. 특. 걔 또 보통 놈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 진사님, 뭘 이렇게 걱정이십니까? 나는 어떡하지? 아이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다리를 들고 가서 궁궐 담에 무너진 곳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기특이네, 기특이. 밤마다 몰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다 특이라는 애가 도와줘서 다니기 시작해요. 너무 위험한데. 자, 이렇게 운영과 김진사가 몰래 미래를 하는데 점점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성이 안 차.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을 때, 어이 참 노련님 그 별것도 아닌 거를, 아니 그걸 가지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막 이 장안을 쓸고 다니는지 군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원문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와, 조폭 수준입니다. 특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시라고. 좋은 방법은 뭐냐? 가서 운영이 갖고 있는 폐물을 쇽쇽쇽 갈 때마다 빼내라는 거야. 때가 되면 둘이 야반 도주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한미천으로 사시면 됩니다. 진짜 역시. 그러니까 운영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폐물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줘서 쭉쭉쭉 가져다가 세상에 나귀의 10바구니나 실을 정도로. 야,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 이 특이 이대로는 안 되지 하면서 또 뭐야? 냄새가 났어. 그 운영이 가지고 있던 팔찌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동네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야. 수성봉이었나? 거기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후다다다 도망가길래 뛰어갔더니 뭐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야, 팔찌? 이건 팔찌인가?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난 거야. 수성궁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팔찌가 떨어졌다. 자, 이 소문이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가라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궁녀들을 모아놓고 쫙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럼 어떡해? 걔거 없잖아, 운영이. 운영은 팔찌가 있을 리가 없죠. 없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했더니 셋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계속 압박하니까 결국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아휴. 김진사와 그 스토리를 실토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이 죽었는데 너무나 한스러우니까 김진사가 어떻게든지 명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데 죄를 올릴 방법이 없어. 다시 그 문제의 턱을 부릅니다. 운영이가 죽었잖아. 가가지고 명복을 빌어야 되는데 네가 좀 가서 대신 빌어줘라 해서 돈을 줘요. 와, 호구. 그리고 절에 가서 제를 지내면서 부처님, 죽은 운영이는 환생해서 나랑 살고 김진사는 죽이세요. 그렇게 빈둥거리며 놀다가 천벌을 받아서 우물에 빠져 죽었고, 김진사도 운영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다가 죽고 말았다. 왜? 안평대구만 살았어요? 운영전 이야기에서의 빌런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이. 맞습니다. 특이 빌런이죠. 그런데 누가 진짜 이 이야기의 정말 진정한 빌런일까요? 안평대군. 안평대군이죠. 안평대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보내줬을 수 있죠. 맞습니다. 제일 정말 누가 봐도 그래 할 수 있는 건 운영을 궁녀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치. 또 9명이서 안 맞으면 1명 또 선발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 당시에 법은 그게 안 되지 않았나? 내보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녀는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게 생각해서 그렇지 신분상은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안평대군은 운영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야. 소유욕 같은. 맞아, 소유욕. 정확하십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바보 같은 정말 엄청난 권력자들이 갖는 착각이 뭐냐 하면 자신은 완벽한 완전체라고 첫 번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 안을 다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그 범위 안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생기는 걸 도무지 참을 수가 없고요. 그 문제는 반드시 강력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내가 뭐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는 얼치기 권력자들은 역사상 언제나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사실 운영이 눈에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니깎게 감히 내 건데. 내 건데 네가 감히 다른 데 눈을 둬? 그 얘기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내가 김진사 쟤보다 좀 못하다는 거야? 아, 자존심 상했구나. 안평대군이 차라리 너 도대체 그런 식으로 김진사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네가 옳은 일이냐, 너를 혼내겠다라고 대놓고 말했다면 차라리 그래, 맞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은근히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옥죄듯이 괴롭히는 그것이 너무나 잔인하구나. 제일 잔인해. 너무나 이 운영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었고 운영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더 가슴이 아파요. 뭐예요? 바로 김진사의 무능입니다. 자, 김진사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믿을 수 있지 못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다시 특에게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무능함.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능하고 처참한 자가 바로 김진사였던 것입니다. 사랑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찜찜하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조선시대에 진짜 많이 사용하던 연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은장도로 이렇게 확 이런 게 열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장. 너무 그 속박을 하지 않았나 여자들을. 맞습니다. 아, 연려라는 것으로서 여성들을 통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주원 선생이 쓴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려 함양 박시전은 크게 세 도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막은 서문, 두 번째 도막은 엽정 굴린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진짜 함양 박씨 이야기. 이렇게 세 도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구나. 어느 높은 대갓집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고위관직이었습니다. 그 집에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 둘이 그 집은 안 되지 않을까? 그 과부가 있었다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임용하는 관직에 올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집안에 선대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 좀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올리지 않고 그 사람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의 집 깊은 귀중에서 일어난 일을 니들이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허허 하면서 어머님이 품속에서 동전 하나를 딱 꺼내요. 왜요? 이 동전을 봐라 했더니 동전이 얼마나 손때가 묻고 얼마나 달았는지 글씨도 너무 주물러서 글씨도 좀 지워졌어요. 이게 바로 네 애미를 살린 부적이다. 무릇 과부라고 해서 어찌 정욕이 없겠느냐. 나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 동전을 꺼내서 뚜루루루루루 굴리고 뛰어가서 동전을 쥐고 이러기를 새벽닭이 울 때까지 밤새도록 하였다. 그래서 동전이 살았어. 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양반집 여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찌 과부라고 정욕이 없겠느냐라고 그의 자식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교육이다, 참교육. 바로 너희의 어머니인 나도 평생을 이렇게 수절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인간적인 기본적인 이런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다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가능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이라는 건 말이죠. 네. 아무리 규칙이 있어도 우리가 살고 싶은 욕망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긴 김진사도 정답은 다시 결혼한 재혼한 부인에게서 난 자식은 벼슬할 수 없도록 경국대전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 법이 있었구나. 양반들이 벼슬살이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죽는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와. 자식들의 앞길을 막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모성이네 모성. 자, 두 번째 도망 얘기는 이런 겁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박지원이죠. 내가 안의현에 사또로 있을 때였다. 바로 거기에 있는 아전 중에 박상효라는 어떤 아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조카딸이 네. 박상효가 아전이니까요. 그 조카딸도 아전입니다. 중인 계급이죠. 그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기 전부터 그 집
남편 될 사람이 병색이 짙어서 비리비리비리 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혼담이 오갔으니 나는 그 집의 귀신이 돼야지 이럴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 시집을 갔고요. 가서 세상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보통 3년상을 하거든요. 소상 대상 다 지내고 남편이 죽은 바로 그날 그 조카 딸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쭉 쓰고 나서 아하, 그랬구나. 정말 연료로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였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죽죠? 저는 연료로구나가 약간 매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회를 비판하는 비꼰다는 비판을 거예요? 해. 비꼰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하나씩 풀기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목, 이 이야기 전체의 서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조에는 다시 시집간 여자의 자손은 양반 사족 신분만 임용을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은 일반 서민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양반들만 관리가 되니까. 자, 여기서 잠깐 양반 말고요. 평민들은요. 재혼하면 됩니다. 재혼해도 되는 이유는 뭐죠? 재혼해서 나온 자식이 벼슬 할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함양 박 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맞아. 중인입니다. 그들은 문무관 벼슬길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결혼해도 되고 다시 결혼하기 싫으면 혼자 살면 되는데 죽었던 겁니다. 박지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얘들아 양반들만 제발 알았지? 정절을 지켜! 라고 말해야 되는데 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정절을 지킨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죽음까지 막 하는 이상한 사회 속에 자기가 사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양반 부인은 결국 살았습니다. 함양 박 씨는 죽었어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박지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나란히 설명함으로써 마지막에 아하 연료로군 그래 연료야 라고 쓰고서 딱 끝냈지만 가로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야 이런 건 개죽음이잖아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사실 정답은 서문에 이미 다 썼어요. 여자들이 귀천과 높낮이에 상관없이 양반이건 아니건 너나 없이 수절해서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극락을 밟는 것으로 여긴다. 정말 모질고 지나치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사실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이 왜요? 연료, 함양, 박시전. 조선시대는요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부르는 호칭도 정해져 있었어요. 평민들은 뭐라고 불렀냐? 박씨면 박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인은 뭐라고 불렀냐면 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반 여자들은 박씨면 뭐라고 부르냐면 박씨다. 다시 말하면 양반 여성은 씨, 중인은 성, 평민은 조이. 박지원 같이 엄청난 분이 이거를 틀렸을 리가 없죠. 박지원이 진짜 말하고 싶은 그러나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이 사회의 엄청난 풍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집안에서 자신들의 가문 상승을 위하여 여성들을 이렇게 살해하듯이 죽이는 풍조들이 너무 많았고 사회적 가스라이팅이 된 상황으로 연료 담론을 널리 퍼뜨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반이 되고 싶어하는 강한 의욕과 욕망을 가지고 여성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려는 연료는 원래 그런 건데 너는 무슨 낯짝으로 사니? 못 배워 처먹었구나 라는 식의 사회적 압박이 가문에 집안에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